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구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연이에요. 요 시는요, 맹호연의 숲 건덕강 해서요, 건덕강에서 숙박하다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요 시를 보시면 위에는 초록색이고 아래는 하늘색인데요. 제가 늘 하듯이 이 아래 이 하늘색이 추구집에 발췌한 시입니다. 요 시는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오원절구 시이고요. 승구 끝자에 새로울 신과 결구 끝자인 사람 인자를 아분으로 했습니다. 맹호연은 성당 때 시인으로서 이름은 호고 자가 호연입니다. 호연지기 들어보셨죠? 이 호자는 클 호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자처럼 인물됨이 좀 대범하고 큰 사람이 아니었나 짐작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맹호연은 40세가 되도록 과거시험에 실패를 해서 평생을 관직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 실패한 후에 이제 시리에 빠져서 농문산에서 은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읽으실 시의 배경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맹호연의 숲 건덕강 했죠. 예, 숙박할 숙자고요. 이 건덕강은 절강성의 건덕현에 있는 강이라고 하네요. 과거 시험에 실패를 하고 떠돌던 730년간 나이가 42세 무렵에 건덕강의 모래섬에 배를 정박하고서 그곳에서 이제 숙박하면서 지은 시라고 전해집니다. 과거 시험에 실패를 해서 벼슬살이를 포기하고 떠돌면서 방황하는 심정으로 좀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죠. 이주 박연저. 이주 해서요. 이는 이제 이사할 때 이자예요. 이동하다. 옮길 이자인데 뒤에 배주자가 있으니까 배를 움직여서 박연저. 박은 배를 댈 박자입니다. 연자는 안개 연자고 저자는 강가 저자예요. 그래서 안개 낀 강가에 배를 정박하니 배를 정박하는 걸 보면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마음을 의지할 데 없이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 그런 때라고 알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안개 낀 물가 하면 그 배경이 벌써 뭔가 좀 다운되어 있는 뭔가 스산한 느낌이 들죠. 소위 그 쉽게나 짓고 굵게나 아는 사람들이 이 마흔이 되도록 과거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루저이죠. 패배자죠. 앞이 가물가물해 훤히 보이지 않고 뭔가 눌려있는 자신의 그 심사를 안개 낀 강가 연저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떠돌이 시인이 물안개 피어나는 섬에 배를 정박하면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승구예요. 일모 객수신. 일모 또 해까지 지니 객이 그러니까 나그네 시인 자신을 말하죠. 수 근심수 신 새로울 신 해서 객의 그 근심이 새삼스럽구나. 그죠? 요 신자를 봐서요. 지금 갑자기 걱정 근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노상 근심 걱정이 떨어질 날이 없는데 강가도 안개 껴서 부옇게 앞이 가물가물해 훤히 보이지 않고 거기다 해까지 지었으니 시인은 자신의 근심이 많은 심사를 새로운 신자를 넣어서 자신의 심사가 더 심란함을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광 천저수 야광 들야자입니다. 요 광자가요 날 일자가 들어가서 밝을 광자거든요. 넓을 광이라기보다도 빛을 뜻하는 날 일자를 넘으로써 워낙에 넓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앞이 확 터져 있는 그런 식의 넓음을 표현하려고 넓을 광자에다 날 일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일자가 없다면 들이 넓다가 되겠는데 빛을 상징하는 요 날 일자를 넘으로써 밝게 넓은 들입니다. 야광. 들이 환하게 넓으니 천저수 하늘이 낮을 나무 숫자죠. 하늘이 나무보다 낮다예요. 여기서는요
비교 어조사 어자가 생략됐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저어수예요. 하늘이 나무보다 낮다예요. 지평선 아시죠? 예, 들이 너무나 넓어서 저 끝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평선 끝에 나무가 딱 한 그룹 있는데 너무나 이 들이 넓다 보니 이 나무가 마치도 이 땅을 뚫고 나와서 하늘로 높이 솟은 것 같은 느낌이죠. 땅과 하늘이 맞닿은 데에서 솟아있는 나무, 그 나무가 마치도 하늘보다 더 높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요, 이 나무는 광활하게 환히 터져 있는 그런 들을 이 나무가 뚫고 올라온 거예요. 오행상 겨울에 깡깡 얼은 땅도 아주 연약한 싹이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산에도 그 많은 나무들이 다 흙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목극토예요. 이 광활한,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그 들을 뚫고 나온 이 나무가 하늘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하늘이 이 나무보다 낮아요. 그 환하게 드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은 그 나무는 하늘보다도 높다. 이어서요, 결국죠, 강청월근인 해서요, 강물이 맑으니 달이 사람에 가까이 있다. 예,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강물이 맑아요. 이 청자, 그리고 요 광자, 동양사상에서 가치 개념에 있어서 상이 높은 자리에 있는 글자들이 있죠. 넓다, 크다, 환하다, 뭐 이런 글자들이 상위의 가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요 맑을 청자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지위를 초월하는 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라 하더라도 청정한 사람을 누를 수 없고, 어떤 종교에서도 이 청정함 이상을 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물이 맑기 때문에 월근이네요. 달빛이 강물에 비추일 뿐만 아니라 이 시인 자신도 강물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 위에 달과 사람이 같이 비추어서 같이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맑다 보니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이 물 위에 비쳐 있고, 아울러서 이 사람도, 이 시인도 강물에 이렇게 비쳐 있어요. 만약에 이 강물이 맑지 않으면 달빛도 강물 위에 선명하게 비쳐 있지 못할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때문에 여기서 이 조건이요, 나무가 하늘보다 높으려면 들이 어마하게 훤히 넓어야 되고요, 달이 사람 가까이에 있으려면 강물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나요? 예, 맹호연이 자신이 지금 과거 시험에 불합격이 됐으니 얼마나 스스로 정말 절망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의 소양, 자기의 어떤 공력이랄까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깨달음, 이런 것이 그 들을 뚫고 나온 나무고, 하늘도 자기보다 낮고, 그리고 이 어둠을 밝혀주는 이 달, 무명의 인간을 밝혀주는 이 달이 자기와 가까이 있다. 달이 바로 시인인, 자기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달을. 자기 자신을 재확인한다랄까요? 어쩌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잡는달까요? 비록 세상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과거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모자란 사람은 아니다. 예. 나는 하늘보다 높은 나무이고, 무명의 인간을 밝혀주는 달이 자기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속가에서는 비록 과거 시험에도 떨어진 사람이지만, 이 야광이나 강청, 요것은 속세와 구별되는 곳이에요. 훤히 드넓은 그런 곳에서는 하늘보다도 자기는 높고, 아주 맑은 강, 그야말로 월인천강 같은 그 맑은 곳에서는 자기는 달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늘이 낮게 보이고 깜깜한 밤을 밝혀주는 이 달이 자기와 같은 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맹호연의 숲건덕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 박연저, 배를 움직여서
강가에 정박시키니 일모 객수신 해저물어 나그네 수심이 새삼스럽구나. 야광 천저수. 그러나 저 훤히 드넓은 광야에서는 하늘이 나무보다 낮고 강청월근인 강물이 맑으니 달이 나와 가까이 있다. 들이 넓지 않은 이 좁은 속가에서는, 그리고 물이 더러운 속가에서는 결코 자기의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맹호연의 이 이름처럼 굉장한 호연지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력이 느껴진다랄까요? 정말 굉장히 큰 사람, 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월은요, 어두운 밤을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이 선각자들이 깨달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달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자기가 과거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공력을 스스로 재확인하거나 혹은 자각하는 그런 시라고 보겠습니다. 명나라의 호응린이라고 하는 대문장가가 있는데 이 맹호연의 이 시를 신품이라고도 평했고요. 또 청나라의 시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강청월근인을 참 묘한 표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시예요. 요 시는 작가도 모르고 이 시가 어디에서 발췌된지 모르기 때문에 요 시 구절 가지고 한 폭의 산수화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풍구 군비안 월송 독거주. 서요. 풍구 바람이 몰고 온다. 월송 달이 전송한다 해서 댓글을 하고 있습니다. 풍구, 이 구자는요 말마자에다가 지경 구자인데 이 지경 구자는 선반 위에 그릇을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예, 풍구, 바람이 몰고 온다. 무엇을? 군비안. 군은 무리 군자죠. 예, 비는 나는, 안, 기러기 안. 그래서 바람은 무르지어 나는 기러기 떼를 몰고 온다. 예, 요 몰 구자를 몰고 가느냐, 몰고 오느냐라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서 송거해서요, 홀로 가는 배를 보낸다.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몰고 온다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기러기가 몰려오는 것이 마치도 바람이 그 기러기들을 이랴하고 몰고 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월송 독거주 해서 달이 홀로 가는 배를 전송한다. 예요. 요 전송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밤에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면 내가 가는데 마치도 달이 따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가 홀로 떠나가는데 달도 따라가는 것 같은 것을 전송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김인우 선생이 백년초해에는 2자씩을 넣어서 이렇게 7자로 만들었습니다. 요걸 보시면요. 풍구, 강상, 군비안 해서 바람이 강 위에 떼지어 나는 기러기들을 몰고 오고 월송 천에 독거주 해서 천에는 절벽 애자거든요. 하늘 끝에 저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가운데 있으면서 저쪽 가상이 하늘적 가상이 홀로 가는 배를 달이 전송한다. 시중유화라고 했죠. 예, 시 속에 한 폭의 그림이 있다. 예,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강 위에 바람이 휙 불어오는데 마치도 이 바람이 그 기러기들을 몰고 오는 것 같이 이 화면 정면으로 등장을 하고요. 달은 정 가운데 떠 있고 하늘 끝에 저쪽으로 배가 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람이 기러기를 몰고 오고
또 한쪽에서는 배가 가고 그 가운데 달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풍구 군비안. 바람은 떼지어 나는 기러기를 몰고 오고 달은 홀로 떠나가는 배를 전송하네. 예, 아주 멋진 시입니다. 예, 다음 시 보시죠. 요 첫째 연과 둘째 연이 같은 작가의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시가 할 정도로 의미가 흡사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 연 보시면요. 새우 지중간 미풍 목말지. 예. 새우죠. 아주 가늘은 새, 비우자에서 가랑비 혹은 보슬비이고요. 미풍 하면은 아주 미세할, 아주 작은 미자죠. 바람풍, 미세한 바람, 미풍입니다. 그래서 가랑비와 미풍을 대꾸했어요. 새우, 가랑비는 지중간, 연못 속에서나 볼 수 있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비가 오나? 창문을 열고 볼 때 가로등 불빛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못 속에 파문으로 비가 오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미풍 목말지. 예, 미풍은 나뭇가지 끝으로 알 수 있다. 바람이 너무 아주 미세하게 불어서 이게 바람이 부는 건지 안 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미풍이 불 때에는 목말지, 예, 목말, 끝말자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끝에서 그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드는 걸 보고 바람이 부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또 화두 같은 시인데요.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없고 촉감으로도 느낄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어디선가 아주 작은 기미로 볼 수 있다. 혹은 어떤 징조를 느낄 수 있다. 거죠. 이어서 화소 성미청 조제 누난간 해서요. 화소, 꽃이 웃어도 성미청,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조제 누난간, 새가 울어도 눈물을 보기 어렵다 해서요. 여기서도 꽃이 웃는지 안 웃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설사 꽃이 웃는다 할지라도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제, 새가 짖어대는데 새가 좋아서 짖어대는 건지 슬퍼서 짖어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가 슬퍼서 울다 하더라도 누난간, 그 눈물을 보기는 어렵다. 이 19절은요. 그 백년초해에서 이렇게 두 자씩 넣어서 또 실언시로 지었습니다. 읽어보죠. 화소 함전 성미청. 함전, 난간함이에요. 난간 앞에,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난간 앞에서 화소, 꽃이 웃어도 성미청, 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제 임하 누난간, 임하, 숲속 아래 조제, 새가 울어도 누난간, 눈물 보기 어렵네죠. 이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꽃이 웃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새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다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꽃도 웃고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새도 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육안으로 그리고 이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로 보고 들리고 맛보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니 몸으로 느끼는 것만 너무 기대지 말아라.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기미를 알아야 되고 징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추구시 읽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맹호연의 숲건덕강, 건덕강에서 숙박하며 이주 박연저, 배를 움직여 강가에 정박시키니 일모 객수신, 해점으로 객의 수심이 새롭구나. 야광 천저수, 들이 훤히 넓으니 하늘이 나무보다 낮고 강정 월근인, 강물 맑으니 달이 사람 옆에 있네. 풍구 군비안, 바람이 떼지어 나는 기러기를 몰고 오고 월송 독거주, 달은 홀로 가는 배를 전송하네. 풍구 강상 군비안, 바람은 강가에 떼지어 나는 기러기를 몰고 오고 풍송 천에 독거주, 달은 하늘 끝에 홀로 가는 배를 전송하네. 새우 지중간, 가랑비 오는 것은 연못 속에서 볼 수 있고 미풍 목말지, 산들바람 부는 것은 나뭇가지 끝에서 알 수 있다네. 화소 성미청, 꽃이 웃어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제 누난간, 새 울어도 눈물을 보기는 어렵다네. 화소 함전 성미청, 난간 앞에 있는 꽃이 웃어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제 임하 누난간, 숲풀 속에 새가 울어도 눈물을 보기는 어렵다네. 이것으로 추구시 읽어보셨습니다. 이 시 해석을 바탕으로 멋지게 시 해석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